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국제금융론 제3번째 클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제가 이미 두 클립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제학이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을 어떻게 주며 전체적으로 15주에서 16주 동안에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 국제경제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특정해서, 그리고 그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론을 어느 정도 배우는 후반부에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 1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나갈 건데요. 조금 길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을 배우고 이 과목을 들으면 훨씬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했냐면 1장을 다 배우고요, 두 클립을 제가 더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들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1장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의 제목은 경제개방, 개방경제죠. 그리고 국민경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배웁니다. 첫 번째가 개방경제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랑 다른 나라는 밀접하게 되게 연관이 돼 있죠. 고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UN 회원국 수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200개 나라들이 다 연관돼 있죠. 이 무역론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보통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는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요, 그리고 오렌지는 플로리다에서는 오렌지를 먹고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고 헤드폰을 끼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물건으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수출 수입이고요. 수출 수입이 있다는 거는 다 금융적으로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방 경제를 상정합니다. 이 개방도가 아마 제일 떨어지는 해가 2020년 아닐까요? 최근에 있어서.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걸 다 막았죠. 어쨌든 이런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이것들이 기본 전제입니다. 자, 개방경제고요. 이 국제금융론이라는 게 뭐냐면 개방경제의 거시 금융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제금융론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기초가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안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기초를 설명하면서 이 강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뭐 세계경제가 연관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국제금융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경제학인데 영어로 International Economics라고 돼 있죠. 예, 뭐 말씀드린 대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이 지었는데요. 이 책의 절반이 국제무역론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국제금융론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책의 후반부를 교재로 썼습니다. 물론 새 교재는 이 후반부를 보다 더 자세히 쓴 책이어가지고 요걸로 한국 상황에 맞도록 모디파이해서 배우지만 어쨌든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예 하나 들고 이 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프 보이시죠? 되게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X축과 Y축이 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프 제목을 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되게 이렇게 그래프나 수식이 나오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지 마시고 차분히 보십시오. 이 그래프의 X축은 뭐죠?
예, X축은 연도죠.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이렇게 있고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자, Y축은 뭐죠? Y축 볼까요? Export 뭐예요? 수출. Import 수입. 괄호치고요. Percent of US National Income. 미국의 국민소득이죠. 미국의 국민소득 중에 수출과 수입 비중입니다. 아, 이러면 조금 알 것 같죠? 자,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붉은색이 수입이고요. 파란색이 수출입니다. 뭐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990년을 볼까요? 그러면 수출이 10%, 수입이 10% 이거를 대략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시계열로 봤을 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시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쭉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계열 상으로 봤을 때는 뭘 알 수 있죠? 아, 1960년대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미국은 수입이 증가해왔다. 맞죠? 아주 많이. 얼마나 증가해왔나요? 5% 미만에서 한 17.5%까지 증가해왔죠? 수출은 어떤가요? 수출 5%에서 한 12%까지 증가해왔습니다. 이 추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건 뭐죠? 영어로도 써있네요. Shaded areas indicate US recessions. 여러분 recessions가 뭐죠? 예, 불황입니다. 불황. 아마 제 생각에는 2020년이 불황의 해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 어쨌든 쉐이드 칠해진 부분,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불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불황과 무역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황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요.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중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2008년도 요때가 불황이에요. 아마 먼 시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시기를 보시죠. 2008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불황입니다. 2008년도에,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우리 배우는 국제금융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글로벌 세계 불황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이러니까 불황으로 표시됐죠. 어때요? 수출과 수입이 줄었죠. 맞아요. 대개 불황일 때는 무역액이 팍 줍니다. 사실 저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 무역과 그리고 불황과의 관계가 있다. 근데 왜 국제금융 시간에 갑자기 무역을 얘기하냐고요? 아, 뒤에 드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도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에요. 미국의 수출 비중이 보면은 10% 조금 넘거든요. 물론 많을 때는 한 12%까지 가지만 GDP에서 미국이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 뒤에 제가 숫자로 써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GDP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죠.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소위 약간 좀 과장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수출 수입을 다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근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나라라는 그런 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띄워놨냐 하면은요, 수출과 수입의 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보면은요, 1980년대 초반 이 수출이 조금 수입을 앞섰던 때를 제외하고 198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약 40년 동안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입이 수출을 앞서갔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미국 US 달러가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자, 여기서 국제금융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바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거 국제 무역 데이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미국은 무역에서 보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요. 그러면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 2015년, 2020년까지요. 그 갭 있죠, 갭. 그래프의 갭. 수출과 수입의 갭. 이건 무슨 돈이 있어서 메우죠? 자, 오늘의 퀘스천. 영어로 써있네요. How is the US able to pay for all these imported goods? 아니, 이 돈을 뭘로 지불을 하죠? 결국은 무역 적자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다 어떻게 미국이 조달하죠? 되게 이런 질문을 물론 수업 같으면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보다 생동감 있게 하겠는데 온라인이라 제가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오답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면 되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의 막대한 기간 동안에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걸 메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럼 돈이 어디서 났죠? 어디서 났을까요? 돈이 어디서 났게요? 어디서 났냐 하면 밖으로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는 미국이 투자 매력도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플레이어를요. 예를 들면 소니라는 회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워크맨이나 칼라 TV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이 소니가 이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뭐 했죠?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을 만든 콜롬비아 픽처스는 사실은 소니 겁니다. 소니가 다시 미국에 투자했죠. 자, 한 기업을 봐도 대충 알 수 있겠죠. US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이 한 플레이어가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지만 이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이 막대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냅니다. 그러면 수많은 US 달러가 중국으로 갔다가 의외로 다시 미국으로 와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수많은 US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투자하죠. 대표적인 게 그냥 투자도 하지만 미국 국채를 삽니다. 여러분 미국 국채를 사는 건 US 달러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렇게 80년 이후로 지난 40년간 막대한 무역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찍어낼 필요 없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무역과 금융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무역만 보거나 단지 금융만 봐서는 이 전체적인 세계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침 저한테 국제 무역을 들었다면 이번에 국제 금융까지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세계 경제 연계장인데요. 여러분 그림 1-1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 이렇게 돼 있죠. 그 A번은 세계 실질 GDP 성장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88년부터 이 교과서에서는 2014년까지 이렇게 그 세계 GDP 성장 추이를 볼 수 있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2008년도는 되게 낮죠. 다시 말하면 88년부터 금융위기 직전까지 세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렇게 전 세계의 실질 GDP 성장이 떨어지죠.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은 성장이 거의 없죠. 이거에 여파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는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8년도 10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것을 그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그 여파는 2009년에 그 여파가 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9년에 성장률은 거의 없습니다.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반등하죠. 그러다가 11년, 12년, 13년 오면서 유럽의 위기가 터집니다. 그리스가 부도날 것 같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클립 때. 그리고 뒤이어서 스페인과 이태리도 부도가 날 것 같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위험하다는데요. 아이슬란드도 막 이러면서 유럽의 위기가 터집니다. 그럼으로써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에 다시 이렇게 터닝 어라운드를 하죠. 그 밑에는 세계 재화 교역의 서비스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그 GDP 성장률과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 교역 증가율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뒷 슬라이드는 여기에 관한 워딩입니다. 국가 간 자본이동, 환율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축으로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워딩을 이제 90년대부터 보면은 전반부부터 보면은 민간 자본의 대개발도상국 순유입액이 얼마고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인 9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03년도 이후 개발도상국의 자본유입은 계속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과 더불어서 2008년까지는 감소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2013년도에는 규모가 얼마까지 달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워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제 경기도요, 마치 거시경제학의 비즈니스 사이클처럼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굉장히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우리는 그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을 경험해보고 있을 겁니다. 2020년이 이렇게 시작되리라고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대한민국 여건은 불과 5개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파워 1위인 여건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아요. 대한민국 여건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무비자로 거의 대부분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됐죠? 우리 여건으로 갈 만한 나라가 별로 없죠. 절대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여건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봉쇄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역으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봉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잘 몰랐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이동만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앞에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어디 슬라이드가 아니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여파는 2009년으로 가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불과 1년 반 전인 2007년만 해도 거의 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여파로 조금 줄어들다가 2009년은 어떻게 됐죠? 성장을 하나도 안 했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2020년의 여파는 2021년으로 아마 그대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2020년의 이 경제 이 위기를 보면서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까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들 합니다. 제가 신문 슬라이드 하나 올려놨는데요. 과거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 경제 위기 중에 제일 대단했던 게 대공황이죠. 오죽이나 이렇게 컸었으면 depression이 아니고 앞에 great을 붙여서요,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릅니까? 대공황 때는요, 주가 지수가 89%가 하락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데 놀랍게도 25년이나 걸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2008년도 금융위기는요, 주가 지수 폭락이 한 53% 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장난이 아니었죠. 평균적으로 주가가 반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회복도 빨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요. 글쎄요, 2020년의 경제 위기는 과연 얼마나 있어야 회복이 될까요? 뭐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은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하루 사이에 주가가 22%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되는 데는 한 2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빨리 회복이 되면 좋은데요. 뭐 이게 대공황처럼 아주 깊게 간다고 하면은,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지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대공황 때는 주가 지수가 거의 90% 폭락했고 회복되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야 다시 교실에서 여러분들 뵙고 저도 강의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미국 슬라이드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은 수출 비중이 10%가 약간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폐쇄 경제를 써도 뭐 그렇게 지장이 별로 없는 국가 경제 체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는 52%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 12.5%, 그리고 일본도 20%가 넘질 않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경제가 개방돼 있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경상수지는요, 우리나라는 2015년 외환위기 이후 2015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우리가 1986년, 7년, 8년, 9년까지 흑자를 받고 90년대부터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IMF 직전인 1997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서 굉장히 적자를 봐왔고요. 누적 적자 폭이 굉장히 늘어났고, 우리가 외환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199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총 외채는 1,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뒤에 IMF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써놨고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1999년부터는 다시 큰 폭의 흑자로 전환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요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수식이 등장하죠. 항등식이라고. 제가 이 다음 클립으로요, 요 Y는 CIGNX라는 요식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스피디하게 물론 스피디하게 진행은 아니지만 노멀로 진행하는데, 이 항등식에 관해서는요, 다음 클립 때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의 GDP라는 게 있거든요. 한 나라에서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소득은 일을 해서 얻겠죠.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한 모든 것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근데 GDP 세 글자 하나 되죠. 표현하기가 좀 나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거시경제 때 물론 배우는 내용인데, 실제로 GDP를 계산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중복 계산인데요, 잘못하다가. 제 말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그 다음 클립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GDP, Gross Domestic Product인데, 프로덕트로 계산을 안 하고 소비로 지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GDP Y를 뭘로 나타내냐면 지출 사이드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폐쇄 경제라면 지출할 수 있는 주체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을 소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C로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지출을 하죠.
예를 들면 공장을 짓고 등등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만들고 재고를 쌓고 이런 것들을 기업의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I로 표시해요. 기업의 지출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investment의 약자입니다. C는 consumption이고요. G는 소비하는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예요. 정부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해서 이거를 G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GDP는요, 프로덕트로 안 나타내고 지출 사이드로 나타내면 CIG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폐쇄경제일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써놨듯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건 두 개가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부터 좀 어려워요. 우리 첫 번째까지가 사실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Y를 폐쇄경제일 때 CIG로 표시하는지 의아해하시면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거시경제에서 배운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국제금융론은. 자, 보세요.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하는데요. 물론 칠판에 쓰면 좋은데 그냥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요, C랑 G를 왼편항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덧셈 법칙에 의해서 항을 옮기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Y에서 C를 빼주고 G를 빼주고 이렇게 되죠. 저런 짓을 왜 하냐면요, Y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GDP죠. GDP는 다시 말하면 소득이에요.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C를 뺐다는 얘기는 소비하는 걸 빼고, 그리고 G인데, 여러분, 정부 지출의 근원은 세금이죠. 그러면 전체 벌어들이는 것에서 소비와 그리고 정부 지출, 세금을 뺀 Y-C-G는 뭐죠? 이게 저축입니다. 국내 저축이에요. 그래서 DS, 다시 말하면 국내 저축과 I는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 사후적인 겁니다. 사후적으로, 물론 스팟을 보면 두 개가 차이가 나겠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사후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쇄경제하에서는 여기 나오는 domestic saving, 국내 저축과 투자는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어려워.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하는데요. 아까 Y-C-G에서요, 요식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 이게 어떻게 분류한 거야, 이거? 어떻게 분류했냐고요? 식 자세히 보면은 YC를 묶었고 G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여기에다가 T를 앞에서는 빼주고 뒤에서는 더했어요. 여러분, 역시 이 방정식의 덧셈 법칙상 더하고 빼주면 똑같죠. 저렇게 C를 왜 빼주고 더했냐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요, Y-T-C, 이게 민간저축입니다. 그리고 T-G가 정부저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도 저축을 합니다. 이 부분이 거시경제학 배우면 조금 이해가 가시는데 거시경제학을 배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 민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도 저축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매년 정부가 세금 걷죠. 그죠? 세금 걷어요. 소득세도 걷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법인세도 걷고요. 그리고 부가세도 걷습니다. 그죠? 그거 걷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디다 놓을까요? 중앙청 지하에다 싸놓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고요. 역시 이거를 은행에다 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축을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민간도 저축하지만 정부도 저축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Y, 전체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tax, 세금 내고요. 그리고 C, 소비하고요. 남는 게 민간 저축입니다. 그리고 T-G는 정부 저축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내 저축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어려워라.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기회로. 자, 근데요, 폐쇄경제인가요? 아니죠. 개방경제죠. 그럼 여기다 한식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제일 위에 보면은 제가 Y는 CIG라고 했죠. 여기에 NX라는 Net Export라는 순수출이라는 게 더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목이 개방경제 저축 투자 및 경상수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앞식이랑 지금 이 식이랑 다른 거는
파란색으로 x-m이 추가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Y가 GDP죠. GDP는 생산인데요. 생산을 말씀드린 대로 생산 사이드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잘 안 맞을 수 있어서 지출 사이드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생산의 원천을 볼게요. 생산의 원천을 보시면 여러분 생산하고 다 국내 소비되는 게 아니죠. 남는 거는 수출을 합니다. 맞죠? 그럼 수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출만 합니까? 수입도 하죠. 그러면 각각 CIG에서 수출을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출 전체에서 수입이요. 각 CIG에서 사용한 외국 물건들을 빼줘야 됩니다. 이래서 전체 수출에서 전체 수입을 뺀 요거를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되게 경제학에서 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디서 어디를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개방경제는 다시 씁니다. CIG 뒤에다가 뒤에 X-M이 들어가죠. 요걸 우리는 순수출이라고 하고 net export라고 합니다. 여러분, X-M은 경상수지라고 해요. 아마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 아니, 물론 테크니컬하게는 무역수지입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경상수지라고 할게요. 뒤에 가서 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경상수지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제가 경상수지라고 써서 그냥 경상수지란 말을 쓸게요. 왜냐하면 원래는 무역수지가 맞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전체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역수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언론에서는 이걸 경상수지라는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X-M 이게 경상수지죠. 그러면 다시 쓰면은요 X-M을 CA라고 쓰면은 식을 다시 다 옮겼죠. Y에서 CIG를 전체를 뺍니다. 자,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해요. Y-를 C 플러스 G로 놓고 I로 놓으면은 앞에 Y에서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득과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뺀 게 domestic savings죠. 그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DS-I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유, 어려워. 그죠? 여러분, 이거를 유도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나진 않는데요. 이걸 하나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 적자랑요, 실제로 투자, 저축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CIG NX에 관해서는요, 다음 클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사후적으로 보면은 경상수지랑 순해외 투자랑 같게 됩니다. 순해외 투자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도메스틱 세이빙에서 I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한다고 볼게요.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국내 저축으로 안 되는 건 해외에서 차입을 하겠죠. 맞죠? 그죠? 그게 바로 저 식이에요. 전체적으로 DS에서요, 도메스틱 세이빙에서 투자를 뺀 게 궁극적으로 해외에서 차입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시나 모르겠다. 예, 그래서 경상수지는 순해외 투자랑 이걸 net foreign investment랑 갖게 됩니다. 물론 사후적 정산이에요. 사후적 정산입니다. 그래서 요식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국내 저축은 국내 투자 플러스 순해외 투자, 이게 전체적으로 총 투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국내에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국내 투자만으로 안 될 경우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이걸 순해외 투자, 영어로는 net foreign investment라고 합니다.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요거는요, 예, 요건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기본적인 요 CIG NX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소득 계정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국제 수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좀 스탑하고 가야겠는데요. 너무 좀 지루해지죠, 그죠? 네, 요 국제 수지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끊었고요. 저희 제 1장 후반부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시냐 하면은 국제 수지표부터 저희가 배우고 있죠. 여러분 국제 수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이걸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의 클립을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Y는 CIG-NX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국제 수지표에 나오는 이 차변 대변 원리도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금융론 들어가면서부터 어려워요, 그죠?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백해서 기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다져놓고 가니까 다시 뒤에 가서 보시고서 이걸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국제수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나라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정리한 결과를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국제수지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인데요. 어느 기업이 거래를 하면은 기록을 하죠. 뭐 개인도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까? 기업은 당연히 재무제표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은 한 5개 중에 가장 기본인데 거래를 표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를 물론 한 줄로 쭉 쓸 수는 없겠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복식부기를 씁니다. 아마 회계학이나 뭐 경영학적 기초 전혀 없으신 분들은 벌써 이거 한번 드롭시켜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 클립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걸 보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거를 작성을 하거든요. 대차대조표 혹은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를 어떻게 거시경제학에서 기재하는지는 제가 다음 클립에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변과 차변으로 분류됩니다. 대변과 차변으로요. 대변과 차변으로 분류되는데 대변을 영어로 credit이라고 그러고요. 차변을 영어로 debit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재무제표 보시면 CR, DR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credit record, debit record라고 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대변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이게 받는 게 외국으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걸 대변에 봐요. 기본적으로 대변은 크레딧은 유입을 되게 크레딧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차변이라고 돼 있죠. 데빗이라고 돼 있는데 차변은 보통 왼편에 표시를 하는데 외국인에 대한 지불,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보통 차변에 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는 다음 클립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시 와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제수지도 복식부기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게 됩니다. 항상 일치해요. 기본적으로 0이 되죠. 국제수지표인데 국제수지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2010년도 이제 IMF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국제수지표 작성되는데 국제수지표 보면은 실물 거래, 이전 거래, 그 다음에 뭐 경상 계정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자본 계정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 요걸 가지고 보시죠. 그림 1-3에 국세수지표가 있거든요. 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경상수지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근데 경상수지는 사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제일 오른편에 경상수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와보시면은요. 왼편으로 한 칸을 오보시면
경상수지라는 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소득수지, 이전수지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수지가 뭐냐면 재화의 수출 수입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넷 전체 수입에서 전체 수출을 뺀 거를 원래 교과서에서는 경상수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는 사실은 상품수지가 맞아요. 근데 되게 기본적으로 상품수지가 크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이렇게 혼용돼 쓰기도 하는데 기본 정확히는 상품수지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서비스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서비스 수지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소득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외국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맞죠?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어요. 그럼 배당금을 줘요. 그럼 이걸 어디다 표시하냐면 소득에 표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도 외국 플레이어들이 와서 이걸 사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배당도 줘야 되고 소득도 줘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소득 지출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아오는 게 소득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한 게 소득수지입니다. 물론 본원소득수지라고도 하지만 본원 빼고 보통 소득수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전수지라고 하는데 이전수지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무상원조 같은 거예요. 무상원조. 이걸 영어로 transfer payment라고 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코이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IT에 지진이 났을 때 성금을 줘요. 어쨌든 돈은 움직이죠. 국제거래상. 이런 걸 이전수지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다 이거를 쓴 게 경상수지예요. 자, 여기서 질문. 경상수지는 흑자, 적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맞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객관식으로 보통 시험에 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테스트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품 수지는 대단히 흑자인데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됐다. 이러면 무슨 의미죠? 네, 맞아요. 상품 수지가 흑자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적자가 났다는 얘기죠. 특히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를 보면은 경상 수지가 적자일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 수지 적자, 흑자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배우고 있냐면 국제 수지를 배우고 있고요. 국제 수지 중에 경상 수지가 차지하는 항목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국제 수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상 수지와 자본 금융 계정이죠. 이거를 합하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수지 흑자 적자란 말은 사실은 부적절한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 가끔 쓰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잘못된 말이죠. 이 책에서도 폴 크루그만도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뉴욕타임즈에서 어느 날 자기가 신문을 보니까 국제수지가 미국의 흑자 이런 표현이 써가지고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거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국제수지라는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 번째 저번 클립 때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과 금융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움직이면 자본 금융 계정도 같이 움직여집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표를 어떻게 쓰냐면 대변과 차변의 복식부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마 제 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다음 클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다시 와서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큰 그림 위주로 보시면 결론은 이래요. 국제 수지라는 게 경상 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예, 요거 두 개 합하면 0입니다. 왜냐하면 복식북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경상 수지는 왼쪽으로 보면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리고 소득 수지, 이전 수지 이렇게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수지가 움직일 때마다 자본 계정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금융 계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자본 수지, 금융 계정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의 금융계정에 복잡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 그 증권 투자, 파생금융 투자, 기타, 그리고 준비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경상수지 금융 자본 금융 계정을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하나 더 있죠. 오차 누락이라고요. 이건 왜 뒀냐면 국가가 워낙 크거든요. 국가가 워낙 크니까 딱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차 누락 요걸 둬서 보통 이렇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국제 수지표상 0이 되어야 되니까.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강의할 것 같은데 질문도 받고 어쨌든 유감이긴 하지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클립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수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알길 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준비자산 증감이 있는데 아마 SDR, IMF 포지션 뭐 등등 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요 SDR이나 등등이 뭐에 대해서는 뒤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아마 가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준비자산 증감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 금융계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본금융계정도 역시 이렇게 스킵하고요. 그 오차 및 누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수지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복식푸기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돼야만 됩니다. 뭐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어떤 이 무역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일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누락됐다라고 해서 뒤에 몰아가지고 이걸 그 항목을 처리해서 보통 0으로 이렇게 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와 금융자본계정의 합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수지란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 넘어가고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경상거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감은 오시죠. 경상거래라는 게 4가지 항목이고 이 중에서 무역이 제일 큰 포션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포션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 거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1985년부터 굉장히 호황을 맞아요.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삼저현상 때문에 사실 1986년부터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86년, 7년, 8년, 9년 동안 굉장히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다시 적자로 반정되죠. 말씀드렸듯이 IMF가 나는 한 9년 동안에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쌓이고 1998년에 소위 말하는 IMF 사태 금융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99년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거듭합니다. 아마 이게 그 98년도의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외채는 정말 목숨 걸고 이거를 쌓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이 국제수지 흑자에 뭐 목숨을 걸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뭐 자본거래 뒤에 얘기할 게 있겠고요. 뭐 외환보유액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외환보유액은요 그 사실상 IMF 사태 고기 전후에서 거의 외채가 없었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우리는 외환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올해죠, 그죠? 예, 뭐 올해니까 이제 작년 기준이죠. 2019년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 현재 한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을 굉장히 쌓는 게 말씀드린 대로 IMF의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랬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2020년에 지금 현재 상황이죠. 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폭락을 했죠. 거의 폭락하면서 그 외국인들이요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뭐 주식을 매도하면 한국 돈이죠. 한국 돈을 가지고 US 달러로 바꿔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외환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화는 넘치고 외국 돈이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막 올라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고 4천억 달러 있는데 이것도 모자른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제 막 1,300원 가까이 막 가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일이었는데 그 불과 어제요. 그 3월 19일에 6천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모습 환율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IMF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외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4천억 달러가 과연 위기에 적절한가?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고 적정성에 관해서는 역시 뒤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고요. 예, 당연히 이제 국제 수지표에도 외환 보유액이 들어갑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뭐 1장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드롭시킬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챕터 2를 설명을 드렸고요. 챕터 1은 두 클립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챕터 2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클립을 2개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2개 보시고 다시 1장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제 1장 개방경제와 국민경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